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더위는 좀 물러가고 교황님이 와 계신 이날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김비연 김선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댓글을 남기시는 분께 선물을 과감하게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반응이 역시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비연은 책 파는 여자 아니냐고 욕했었지만요. 아, 욕한 건 아닙니다. 평가를 한 거예요. 네, 지적했었지만 김하나 씨가 나와서 그 남자 좋은 간호사 그리고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죠. 그러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 책들을 두 권씩 선물로 드리기로 했었죠. 예, 그래서인지 뜨문뜨문 올라오던 댓글이 지난 방송에 나간 후 확 늘었다고 합니다. 몇 분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애청자이신 새벽 일꾼님이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새벽 일꾼님은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제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 선물 이벤트와는 평생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소개된 책 중에서 레드마켓 저도 당첨될 수 있을까요? 꼭 읽고 싶습니다. 저 개념의료랑 작년에 나온 나는 의사다도 사서 읽었는데요. 청년의사에서 나온 환자의 마음이랑 또 다른 나는 의사다. 셔윈 눌랜드가 지은 그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책 많이 읽으시는 극성 분이. 팬이네요. 네. 셔윈 눌랜드가 지은 나는 의사다는 청년의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예. 네. 그 또 새벽 일꾼님이 책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 코너 할 때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헤이에스라는 분이 쓴 해부학자라는 책을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이 저자 빌 헤이스는 과학을 주제로 소설이나 수필처럼 쉽게 풀어쓰는 능력이 탁월한데 특히 해부학자라는 이 책은 레드마켓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지성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그 새벽 일꾼님이 추천해 주신 해부학자 책녀인 김하나 씨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새벽 일꾼님 닉네임만 살짝 바꾼 야간 일꾼님은 이상규 교수님도 좀 불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15분 MBA를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직무유기하고 계신 이 교수님 너무 바쁜 척하지 마세요. 청취자분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상규 교수님 불러달라고 하신 그 야간 일꾼님, 이분은 아마 닉네임을 가지고 장난치신 것 같아요. 밑에 새벽 일꾼이라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분께서는 초대 손님이 요새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몇 분의 초대 손님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얘기거리를 재밌는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소개를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댓글을 어디에 달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의가 아직도 들어오네요. 네. 그러게요. 네, 페이스북 아이디 청년의사 라디오라고 페이스북 계정 찾으면 나오고요. 팟빵 아이튠즈에 댓글 다시는 방법은 아실 테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려면 radio@doc.co.kr 그리고 문자로는 1666-1895로 문자를 남기셔도 됩니다. 문자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4명을 선정해서 아까 얘기한 그 남자 좋은 간호사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중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네, 광고 듣고 와서 광복절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청년의사 라디오라고 치면 된다고? 네. 아니 MC도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몰랐어. 진짜 있네. 469번이 좋아하네요. 네. 이거 여기 뭐 해야겠네 이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히포크라테스 MC가 자기가 하는 방송 페이스북 계정을 처음 접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온다. 네. 여러분들 469명이 좋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좋아하는 페이지로 등록했습니다. 좋아요. 4,690명이 될 때까지 좀 널리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의사신문의 정승원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예, 정 기자님, 정부가 지난 12일 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 영리화 논란이 거세게 불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합니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이 메디텔 업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메디텔 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환자 유치 실적, 서울은 연 3,000명, 서울 외 지역은 연 1,000명이 필요했는데 신생 자법인은 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등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8월 중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도움을 받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지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의료법인은 인천시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해외 환자 유치 목적 병원을 건립 예정인 S의료법인,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시의 현지 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S의료법인, 두바이 국립재활원 위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자와 결합해 재활병원, 검진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B의료법인, 제주도의 병원과 호텔이 결합된 복합의료단지를 운영 중인 H의료법인 등입니다. 네, 복지부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S의료법인, B의료법인, 또 H의료법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 세종병원, 실명 보바스병원, 얘기해도 되잖아요. 한라병원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 맞아요. S의료법인은 세종병원이고요. B의료법인은 보바스병원, 네. 그리고 H의료법인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입니다. 이 병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런 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사실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외국 영리병원을 말하는 거죠. 그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은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건가요? 예, 제주도보다 다소 엄격한 인천, 송도 등 경제 자유 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제주도의 경우는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뒤집으면은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 반발이 좀 예상이 되죠? 네. 뭐 그런데 그 영리병원, 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은 본질적으로 그냥 자본의 성질이 외국의 자본이라는 뜻이지 거기에 소속된 의사가 꼭 외국인이어야 된다는 개념 필연적인 조건은 그런 건 아닌 사실 거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한 2004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송도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외국의 유명 병원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브랜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의 의사들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뭐 몇 퍼센트 이상은 외국인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안 됐죠. 네, 그것 또. 때문에 오히려 안 된 측면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풀어줬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김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외국의 영리병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저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면이 있죠. 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그 우리나라 국민도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건데요. 결국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 어쨌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외국에 그 뭐 영리법인으로 흘러가고 이런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정부는 이제 뭐 적용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거기서 안 보는 걸로. 그죠? 안 예.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본다는 의미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내국인도 가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자기 100% 예. 자기 돈 내고 네. 비싸게 내고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영향이 클까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또 그 국민성이 또 네. 배 아프기가 있잖아요. 정서법상에. 음? 왜 거기 가가지고 부자들만 가서 지금 한국 국민 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정서법이 있어요. 의료법 위에 정서법이 있는데 네. 남이 잘 되는 꼴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돈 많은 사람들만 그쪽 가서 진료받게끔 하냐 네. 이런 식의 또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 병원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다른 병원보다 훌륭하다. 네. 대단히 훌륭하다. 한국 병원에서 죽을 사람을 거기 가면 살려준다. 뭐 이런 거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의 좋은 병원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날 것 같지도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영리병원이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뭐 적게는 뭐 4배, 5배, 뭐 심지어 뭐 10배까지 내고 똑같은 치료를 받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중적 잣대가 있는데 해외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외국에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수요를 우리나라에서 소화한다라고 음. 하면 어차피 외국 병원이라 하더라도 아,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야 될 테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그렇게 새로 생기는 외국 영리병원이 우리가 이 뭐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아플 때 찾아가는 그 병원만큼 정말 훌륭한 병원이다라는 전제가 있을 전제가 때는 있어야지 가능한 그렇죠. 시나리오인데 예. 그렇게 훌륭한 병원이 들어올지는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국계 병원도 들어온다 그러고 이러니까 말이죠.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예. 네. 제주도예요. 네네. 예. 제주도의 국내 1호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지을 예정인 국내 첫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싸널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싸널병원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의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 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도 맺은 상태라 승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1호 병원이 들어서고 경자구역 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후속 투자가 이어져 해외 환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좀 애매한 소식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싸널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온다. 모르는 병원이죠, 싸널병원. 일단 싼으로 시작하는데 싼가? 죄송합니다. 네. 싼얼 병원. 그쪽 그 중국어 발음이겠죠? 뭐 그렇겠죠. 네. 네. 싸널병원이라고요. 이게 저 병원으로는 유명한 병원이 아닌데 그 뒤에 굉장히 큰 무슨 재벌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다가 이미 2012년이니까 뭐 거의 2년 전에 이 제주도에다가 이 병원을 짓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가 그때 이 반려했다고 해야 되죠. 네. 하지 말라고 못하게 했어요. 보류했던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두 가지. 줄기세포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이 어렵다. 그게 좀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뭐 안전성, 뭐 유효성 이런 게 100% 확인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응급의료 체계가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계획서에 의하면 요거 두 개가 명분이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실제로 복지부가 이게 보류했던 이 속사정은 모양이 안 좋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 외국의 유명 병원을 유치해가지고 뭐 더 다른 나라의 또 해외 환자를 뭐 동남아 중국 환자를 우리가 끌어온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중국계 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병원은 한국계 병원보다 더 나쁠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폼이 안 나잖아요. 좀 받쳐주죠 누가? 네. 아무도 이렇게 이 분위기 반응을 어떨 안 거예요, 하고. 지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러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지부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은 홀드를 시켰던 거거든요. 1호를 좀 멋있는 그 그렇죠, 뭐, 서구 지향적인 뭐 존스 생각을 홉킨스 하고 뭐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들어왔으면 예. 좋겠는데 네. 싼얼 병원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였단 음.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뭐 또 이 제도가 바뀌고 하면서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이제 줄기세포는 그럼 안 하겠다.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는 다른 제주도에 있는 병원하고 이 협약을 맺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정부도 더 이상 막을 명분은 없어진 것이고 지금 제주도 가면 중국의 투자도 많고 중국인들이 부동산 땅도 많이 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중국인들을 위해서 병원이 있어야긴 하겠죠. 응? 네. 아니 근데 나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국의 자본이 중국 병원을 제주도에다 짓는 거잖아요. 네. 왜 그냥 중국에 지으면 안 돼요? 왜 굳이 제주도에 와서 지어요? 중국의 환자들을 주로 볼 거라면 뭐가 좋은 거지?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수익까지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 환자들이 중국에서는 수술을 안 받잖아요. 한국의 의료가 더 좋다고 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싼얼 병원이 중국에다가 지으면 안 올 사람들이 그렇죠. 못 예. 믿을 병원. 예. 근데 제주도에 있으면 이게 한국 병원이 되니까. 그렇죠. 예. 중국인들이 실제로 올 거다.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본토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뭐 저도 짐작하던 얘기인데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김병께서 아주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결국 중국 환자들이 쓰는 돈을 중국에서 다시 회수해 가겠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병원이 네. 중국 환자를 많이 치료해서 외화를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이 쓴 돈을 중국이 다시 가져간다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좀 네. 훨씬 퇴색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물론 뭐 제주도의 병원이 잘 되면은 중국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용 유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의료 선진화 해외 환자 유치의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 병원이 들어오는 게. 근데 뭐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다양성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중국계 병원도 있을 수 있고 호주 뭐 일본계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일본계 병원이 들어오면 싫습니까? 요새 일본이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너무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뭐 중국이라고 꼭 싫어해야 되고 미국이라고 꼭 환영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중국계 병원이라는 거를 만약에 세워지면 네. 이름을 뭐 싼얼 병원이 아니라 뭐 다르게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에서 온 병원이다라는 거를. 의사들은 뭐 직원들은 다 한국 사람이겠죠 아마 거의 다.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중국 병원에 한국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바로 직언할 수는 없지만 좀 정서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예,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예. 자, 좀 전에 우리 지금 PD가 지금 지적했어요. 좀 전에 정승원 기자가 이 CDC라고 얘기를 했는데 CDC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질병관리통제센터 이름이 CDC고 그 중국에 있는 회사 이름은 CSC랍니다.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 모기업은 텐진 화업 그룹이라고 뭐 굉장히 큰 기업이 네. 있다고 하고요. 그 기업이 한국에 잡업인을 세운 게 차이나 스템셀, 줄기세포랑 관련이 있는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다음 달에 9월 달에 이 병원 설립을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복지부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승인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투자 활성화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예, 의료 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하반기 중에 추진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아래에서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도 서로 달라서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의료정보 교류와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환자가 A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뒤 B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B 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 환자가 직접 A 병원의 검진 결과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이제 의대 산하에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학병원은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대 산하 기술 지주 회사를 통해 의료기술 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기속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연구자 임상의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대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의 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일단 그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 이거는 쉽게 될까요? 이게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가 서로 자유롭게 호환이 되려면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될 거냐의 문제죠. 그 네. 환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그 상업적 필요 또는 편리를 위해서 정보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예. 그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그런 보완책을 가지고 효율성에 좀 그 방책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법안을 내가 보질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네, 아직까지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안 나왔죠. 네. 현재 만약에 이거를 진짜 가능하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 올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근데 그거는 뭐 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뜨는 거는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반대할 거고 뭐 아마 또 서식이나 프로그램을 좀 통일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그 데이터를 뭐 USB 같은 데 이렇게 딱 담아 가지고 그렇죠. 예. 갖고 가서 저쪽 병원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대학병원이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거는 굳이 말릴 이유가 없는 제도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별 차이 법적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은 의과대학이라고 하고 의과대학은 학교법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으로 한 부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학협력단에 나와 있는 자회사든 의과대학에 속해 있는 자회사든 법인격으로 보면은 다 학교법인에 소속된 것들이니까 다만 그 수익 자체를 갖다가 의과대학에만 써라 또는 병원에만 써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법률적으로는 주체와 그 수익 귀속 주체가 별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어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뭐 그 도구에 있어서는 별 차이는 없는데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를 가지고 돈벌이, 수익 사업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시장에. 이 네. 기사를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과 대학이 특허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버드나 네. 뭐 존스홉킨스는 이 특허 관련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럼요. 굉장히 클 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뭐 Y 대학교, K 대학교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자료에 보니까 뭐 900건, 뭐 600건 이런 식으로 이미 특허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특별히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제약이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준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학교법인 재단과 병원 실세하고 이게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헤게모니에 있어서 재단 승인 없이도 뭔가 병원 측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이 재단에
컨트롤 안 받고 병원 측에서만 돌릴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령 세브란스에서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병원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학교법인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재단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거기서 수익이 생긴다. 그럼 그걸 병원으로만 가지고 가겠다. 이게 그럼 재단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법을 바꾸면 근데 법을 바꿔도 법률적으로는 이게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걸 왜 바꾸냐는 거지. 네, 그냥 이런 정서가 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가족인데 대가족이 뭐 수익 사업을 하면 전체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셋째가 번 돈은 셋째가 쓰게끔 하겠다. 요걸 갖다가 확인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줄기세포 이해가 안 되신가 보다 지금. 네, 아니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의료 페이턴트 뭐 이런 거 갖고 병원 관련된 특허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럼 그 수익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보면 학교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법인으로 들어와서 그게 뭐 가령 법과대학에도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음악대학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의과대학 쪽 병원에서 그 의과대학 관련된 페이턴트나 뭐 지적재산권을 갖고 수익이 생기면 다른 데로 안 보내고 병원으로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좀 현재 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의과대학 산하에 직접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요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산학협력단이라는 게 학교 전체의 산학협력단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인데 네. 앞으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하의 기술지주 회사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는 되는 말인데요. 법률 구조로는 그냥 둘 다 학교법인 산하 지주회사인 거죠. 둘 다. 그럼 가령 건국 우유가 네.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건국대학교에서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그 건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그 축산과만 갑니까? 아니죠. 네, 건국 햄도 회사잖아요. 네, 그 햄 팔아서 수익을 냈어요. 네. 그럼 그걸 뭐 식품 영양학과만 갑니까? 네.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예? 그죠? 옆에서 건국햄 맛있대. 예. 네, 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개념 구분하기가 사실은 아니, 말로는 쉬운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그 건국 우유를 음. 농과대학이나 뭐 축산 농과대학 그거는 농과대학 산하의 자회사를 만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네. 모양상으로 보면 왠지 좀 더 이쪽에서 직접 핸들링 할 수 그러니까 있어 그렇게 보인다라는. 해놓으면은 네. 정책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내부 그 학교의 그 재단 운영에 있어서 네. 수익을 한쪽으로만 몰아가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그게 거죠. 좀 더 쉬워진다라고 예, 회계를 보면 해서 되겠군요. 병원 쪽으로 돈을 보내야 될 수밖에끔 예. 없게끔 아마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사실은 그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적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학교 법인의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재단에서 이거 교육부하고도 그러면 협의해야 되는 문제인가? 뭐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그 학교 법인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그걸 이런 네.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학협력단이라는 거는 대학 본부하고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대학 본부를 거치지 않고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직접 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똑같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예. 하지만 하여튼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다. 구조보다는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법률적으로는 바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법률 전문가가 다운 면모. 이거는 그냥 법을 조금 알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네. 아유, 훌륭한 네. 분입니다. 네. 자, 근데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보건의료단체와 야당 그리고 의료계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발합니까? 예,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의 종합판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름만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일 뿐 국내 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 없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대 산하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사업화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국내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법 체계를 흔들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을 정부의 유권 해석만으로 추진하려는 불법적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기자는? 저 그렇지만 그 의대 기술 지주회사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김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뭐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영리병원들이 제한 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자, 일단 뭐 이 얘기를 한두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리병원이 정말 한국에 많이 생길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지금보다 더 크게 반대해야 할 일은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병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반대하는 거에 저도 같이 동참할 것 같아요. 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영리병원 자체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뭐 투자를 받고, 그리고 또 뭐 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병원을 해외에 수출해 보겠다. 이것까지 막는 거는 너무 좀 위험은 너무 크게 보고, 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좀 적게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네. 김변도 좀 의견 좀 내시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쇄국 병원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앞단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 막 진출시켜서 해외 병원을 여러 개 짓고 뭐 하겠다가 막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그건 나라에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죠.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이게 서비스 협정이라든지 이게 그 보도가 없이, 이렇게 국경이 없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후진적인 건 그렇죠. 많습니다. 네. 삼성 핸드폰은 음. 미국에 팔고 우리 애플 전화는 못 들어오게 한다.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 물론 이제 이 핸드폰하고 병원 의료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봐야 한다. 그 말도 뭐 동의합니다만. 글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면 해외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가서 공략해도 되고, 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해외에 절대 주면 안 되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외국인이라고 건강이나 생명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잘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편타당한 게 의료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쪽만을 수구적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에,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해외에 나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혹은 야당, 그리고 의사협회도 반대했다는데, 그쪽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병원이 해외에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반대하시는 거냐고. 그거는 이제 의료법 위에 정서법상 해외에서 외화벌이법이 있어요. 네, 그건 또 돼요? 그건 무조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야 되니까. 여러 법 중에 네. 헌법 위에 우리가 정서법. 법이 몇 개 있다 그러잖아요. 네, 정서법. 정서법도 있고 관습법도 있고 떼법도 있고 외화벌이법. 외화벌이법도 있는데, 네.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총칭해서 정서법입니다. 네. 다 합쳐서 정서법이에요. 예. 그 배아픔법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 배아픔법, 떼법, 예. 외화벌이법 이런 예. 거를 합쳐서 정서법. 예, 뒷다리법. 뒷다리법도 잘 나가는 있고. 거 뒷다리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그 다 합쳐서 정서법. 그렇죠. 그럼 제일 높은 게 정서법이네. 그렇죠. 헌법 위에 정서법. 그렇죠. 예. 그게 법이 국민의 정상
그 정상적인 통상 감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가가 법률가인데 그런 네. 얘기하면은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직접 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공개석상에서. 이 공개석상인가요? 우리 다 식구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수천 명이 듣고 있는데 식구들이래. 아니 다들 동감하지 않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정서법 없다 있다. 해서 네.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는 안 돼, 주기 싫고 남의 거는 뺏어오고 이거는 사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거 네. 너무 쇄국적인 수국적인 거는 조금 자, 다시 어쨌든 한번 제가 생각해봐야 아까 돼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저도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공공성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점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다. 네, 하지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지 않은 위험까지 너무 걱정을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요 정도로 말하면 이제 또 악성 댓글 많이 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주관님도 박쌤도 생각을 좀 고쳐야 될 게 네. 중국 산월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었다고 조금 좀 없어 보인다 이러면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무슨 기업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 거 싸 보인다 이렇게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 세계화된 지성인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글로벌 해줘야죠. 시각도. 아니 근데 네. 그 중국집은 또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게 맛있잖아요. 그죠? 예? 중국 샬라샬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집 하면은 더 좋아 근데 보이는 거 중국에서 아닙니까? 방금 와서 차리는 집보다는 한국에 오래 산 화교가 하는 집이 더 맛있어.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논리가 안 되면 반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네, 하여튼 네. 여기 뭐 중국 분들도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중국산 이러면 왠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특히 의료, 병원 이런 거를 중국산 의료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진짜 서비스가 어떤지를 봐야지 선입관을 가지고 중국의 병원이니까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근원이 세국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뭐 맞아요. 네. 사실은 글로벌한 지금 마인드를 아까 가지셔야지. 외국인 의사 비율에 이제 제한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국계 병원이 생기면 중국인 환자들, 중국에서 제주도에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부자들을 주 타겟으로 한다면 당연히 중국인 의사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하지만 한국인 의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또 가서 한국인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니 근데 단적으로 북경의대가 글로벌화 스탠다드에서 높아요? 서울의대가 높아요? 북경의대가 높아요? 랭킹이 북경의대가 훨씬 높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정말. 예? 큰일 납니다 진짜. PD가 고만하래. 너무 친중국 발언을 많이 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정부가 또 굉장히 바보 같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좀 가벼운 거네요. 소셜 커머스의 아니 광고 듣고 하자고 그러시던데 책 팔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뉴스 브리핑 오늘 좀 길어서 중간에 광고도 하나 듣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우리가 저 친중국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청년 의사의
중국계 광고도 많이 실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중국집 광고나 하나 실리면. 자, 이번 소식은 약간 가벼운 뭐 좀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소셜 네. 커머스의 의사 체험 프로그램이 떴다는 기사가 났네요. 이건 뭡니까? 예, 의사를 꿈꾸는 초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지난 7월 초부터 메디컬 체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회 체험권의 정가는 2만 원이고 소셜 커머스에서는 15% 할인된 가격인 회당 1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5회 체험권을 살 경우 할인폭은 더 커져서 정가 10만 원에서 40% 할인된 6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행사 업체는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서 진행되는 체험 교실을 통해 의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치과, 응급의학과 등 각 전문 과목을 세분화해 깊이 알아볼 수 있고 의학의 발전 과정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배우며 의료계의 뛰어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아청소년과는 없네요. 예,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예, 체험 대상 연령층은 유아 또는 초중학생이고요. 수업은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치과, 응급의학과로 나뉘어서 학과 안내, 히포크라테스 선서,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 이야기 나누기, 사진 촬영 등이 진행됩니다. 사진 촬영. 이것도 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한국인들은 방사선 사진도 찍고 그래요? MRI도 찍고? 그 사진 촬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운 입고 사진 찍는 거 아닐까 혹시? 예. 재밌네요. 자,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한다고요. 뭐 거의 의과대학 수준인데 그러면 그 각과 전문의들이 와서 뭔가 뭐 알려주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 중에 의사는 없습니다. 어잉? 예,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누가 하는 거지? 업체는 초등 체험학습 지도 개인 사업체고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아닌 교육학과 출신으로 강사 3명이 주 25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업체는 이들이 수업 전에 의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이 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강사들이 체험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빼거나 심화시키고 또 이제 있으며 병원에서 오시는 그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마지막 말은 사실이야. 예,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갑자기 거의 보내가지고 초중학생들 앞에서 예. 자 외과 의사란 이런 거란다라고 설명을 해보라고 시켜봐요. 얼마나 못하겠어요. 왜요? 못할 것 같은데 쉽게 걔 눈높이를 못 맞출 것 아니 같아요. 저번에 우리 울산의대 그분 있잖아요. 그 박 교수님 그분은 잘할 것 같은데. 그분은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흉내를 내는 건 이게 애들하고 상대로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그런 거는 아닌가 모르겠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아, 이거 궁금해. 지금 어떻게 이것도 하는지. 홍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가요 생방송에서? 지금? PPL이야 이거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럼 이게 유료 행사잖아요 이게. 이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끝난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PPL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예, 대전에서도 지난 7월 4일부터 3일 동안 드림 닥터 2014라는 의사 직업 취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이 행사도 모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1만 원인 정가는 1만 2천 원인데 1만 원에 입장권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행사는 이 드림 닥터라는 회사가 주관을 하고 회사 이름이 드림 닥터예요. 아예. 네. 그리고 이제 대전 방송 과 이제 대전 마케팅 공사 등이 후원했으며 이제 대전 한국병원, JS 힐링병원, 동경 한의원, 대전 자생 한방병원 등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초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수많은 인파라는 게 대충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몇천 명 오나? 몇백 명? 이거 좀 이게 예, 장사가 주제가 좀 부실하네요. 그냥 수많은 이런 거 쓰지 말라니까. 구체적인 그러게 200명이 모였다 뭐 내지는 그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게 주최 측 추산인 거죠. 이거 경찰 추산은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만 있어봐. 이게 이 예를 들어서 아까 1회 체험권 2만 원인데 뭐 할인해서 파니까 뭐 15,000원 뭐 이런 수준이면 100명이 들으면 150만 원이죠. 1000명이 들으면 1,500만 원이지. 여기도 또 뭐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 상 협찬 들어오나요?
거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약회사에서 협찬을. 이런 건 사실은 청년 의사 아카데미나 의사협회 이런 애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해야 보는 되는 거잖아요. 건데 지금 이거 무슨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이게 좀 수익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볼까 하고. 아 참나 미치겠다. 예? 끝까지 수익성을 추구하시네. 예. 아니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히포크라테스. 자 그럼 드림닥터 2014 하셨던 박람회 듣고 계시면요. 얼마에 어떻게 해서 수익을 얼마 내셨는지 좀 보고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아니 이제 진짜 이건 농담이고 그거는 이 의사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이공계 뭐 이런 거 다 인문학 쪽 이런 건 다 안 하고 전부 의사만 하려고 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이 사람들한테 대단히 큰 정보를 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의사도 한 명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 전문 과목 세분화해서 하는 거는 의사 면허 딴 다음에도 레지던트 때나 하는 건데 이거를 막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일단 장사 속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그러게요. 합니다. 예, 네. 이거 의사협회에서 할 거면 의사협회에서 좀 제대로 하시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협회는 모르겠고요. 병원들에서는 합니다. 예. 이 뭐죠? 그 체험 교실. 체험 교실 이런 거 있대. 몇 군데 병원에서 이 진짜 병원으로 이제 아이들을 오게 해가지고 네. 진짜 병원에 이제 의사 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수술방도 보여주고 엑스레이 뭐 필름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야 병원에서는 이런 걸 한단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무료잖아요. 예, 네. 로봇 수술 같은 로봇 수술도 경우도, 보여주고. 예, 네.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저기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좀 뭔가 애매한 이 의사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사시지 말고 뭔가 이렇게 여러 병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믿을 만한 병원들이 직접 무료로 해주는 의사 체험 프로그램 이런 데를 애를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체험 프로그램을 미리 한다고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영수를 해야 돼. 국영수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이거 데리고 다닐 시간 있으면은 네. 아니, 또 그 공부를 더 시키라고 말하려니까 예,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동기를 제공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평소에 좀 잘해주고. 박쌤한테 내용 증명 오겠네. 이 업체들이 방해한다고 업무 방해한다고. 네. 네. 뭐 내용 증명 정도는 뭐. 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의사가 되면 이런 그 리베이트 받으면 안 되고 그 성추행하면은 10년간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네. 그거는 입학한 애들한테나 제대로 합시다. 우리. 입학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다시 아니야,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그거를 만약에 고등학생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네. 더 올지도 몰라.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이 나한테 딱 맞는데 이러면서 저런 꼼수도 있단 말이야. 더 가야겠는걸 이러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예, 달빛 어린이 병원 실효성 논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1년 내내 평일에는 자정,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어린이 병원을 만든다고요. 예. 정부가 만든다고요? 정부가요. 정부가 만드는 건 아니야. 예. 네. 정부가 이렇게 병원이 늦게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닐까요? 예, 지원하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하여튼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네. 예,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시도에 8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야간 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11시, 토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소 운영 시간이며 각 의료기관마다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하며 사업 시작 시 야간 휴일 진료 시간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그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 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명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들 기관에 연간 평균 1억 8천만 원, 월 평균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지정된 의료기관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예, 정해졌습니다. 네,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달빛 어린이병원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부산의 부산성모병원, 온종합병원이 있고요. 대구의 CG열린병원과 한영 한마음 아동병원, 경기 성세병원, 전북 다솔 아동병원, 경북 포항 흥행 아동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등 8곳입니다. 서울은 없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밤늦게까지 여는 뭐 병원들이 조금 그래도 있나 봐요. 이미 야간 가산 때문에. 네. 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뭐 좋아하실 만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의료계에서는 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요? 왜 그렇죠? 예, 의료계가 비판적인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소아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이제 한 명에서 2명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원 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소아 야간 가산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소아 경증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외래 진료 시 기본 진찰료를 소정 점수를 30%였던 야간 가산을 100%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른 자, 이게 뭐 해볼만 할 것 같긴 한데요. 의료계에서 비판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 야간 그 가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문을 열면은 진료비를 이제 많이 할증해 준다 그래야 될까요? 가산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열죠. 밤늦게까지는 힘들어서. 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매일 밤 12시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 2013년에 소아 야간 외래 진료 그 가산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어떤 소아과 의사는 아예 그냥 점심 먹고 오후에 문 열어가지고 밤 한 11시까지 문 여는 이런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병원은 별로 없죠. 모든 게 뭐 제도가 생기면 그런 편법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편법이에요? 네. 그냥 자기가 문 여는 시간을 알아서 에이. 조절하는 거지. 자영업자인데. 이왕이면 똑같이 10시간을 일해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10시간 하는 것보다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10시간을 하면 같은 숫자의 환자를 본다면 수익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직원들한테도 뭔가 야근 수당을 더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그 이유, 그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보니까 야간 진료 건수 자체가 점점 줄고 있대요. 그나마. 학원 가서 그렇죠, 애들이 다. 뭐 처음에 이게 2013년 2, 4분기인가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첫 분기에 뭐 16만 5천 건이었는데 그 다음 분기에는 16만 2천, 그 다음에 15만 4천 이렇게 점차 감소하고 있다. 뭐 아주 크게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 이미 요 제도만으로도. 근데 어쨌든 굳이 말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합쳐서 의료기관에 한 달에 1,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밤늦게까지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인건비가 나와요. 나오지 않을까요? 야간 근무에 대한 부분만 그러네요.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야간에 보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청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청구하면은 그 가산 이것도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가산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존의 그 기본 진찰료보다 돈을 더 주는 야간 가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과들이 많이 밤늦게까지 안 여니까 그럼 조금 더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열어보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한두 명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어차피 못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큰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소아과에서가 여러 명이 있는 병원에서는 돌아가면서 이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추가되는 인건비 의사뿐만 아니라 뭐 간호사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검사실 뭐 이쪽도 이제 일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으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보겠다. 뭐 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이름은 마음에 드네요. 달빛 어린이 병원. 실제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병원이 어디 있었던 건 아닐까? 상호가?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금음 때는 달빛이 없으면 어떡하죠? 비 오는 날은 문을 안 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대학병원에도 예방 접종 가격을 덤핑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뭔 얘기인가요? 일부 대형 병원들이 대상포진 백신인 조스타박스와 폐렴구균 백신인 프리베나 13을 개원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접종하면서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보통 19만 원에서 20만 원 아닌 조스타박스를 빅5 병원 중 한 곳인 한 병원에서는 13만 6,800원에 접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개원가의 주 수입원인 예방접종을 대형 병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실시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 의사회가 무분별한 예방접종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대형 병원들을 방문해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예방접종 할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 모든 종합병원에 예방접종 할인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이제 유관단체인 서울시 병원에와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뭐 롯데마트에서 그 뭐 통닭 기획 상품 뭐 싸게 파는 거랑 거의 통- 비슷한 거죠. 뭐였지? 통닭. 통큰. 아 통큰 이게 치킨. 통큰 백신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통큰 자꾸 백신. 통닭이 떠올라가지고 네. 통큰 백신 논란이군요 이게.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접종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좀 싸고. 그러니까 또 통큰 치킨이랑 똑같은 대학병원 거지. 백신 맞다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바로 또 뭐 그 네. 입원할 수도 이게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논리를 조금 예. 왜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두 축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참. 근데 좀 네.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빅5 병원 중 한 곳 어딘지는 뭐 굳이 네, 압니다만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 네. 이거 힌트를 주시는군요. 네. 빅5 중에서도 이제 큰 병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13만 6,800원.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그 통큰 치킨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서 아 그럼요. 더 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죠? 싸게 줄 수 있죠. 예. 예. 원래 그 큰 병원에 다른 식으로 뭐 일부러 무슨 뭐 기부금도 내고 로비도 하는데 이 물건은 개원가보다 물건 자체를 싸게 공급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해서 대량 구매해가지고. 할인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개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너무한다 좀 큰 병원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정거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그 대형 병원들을 봐야 될지 아직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이 빅5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 독점적 또는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거는 없는데 예, 이런 얘기까지 갈 수가 있을 것 재밌는데, 같아요. 진짜 그런 논란이 누군가가 논란을 나는 시작하면 가능할 수도 가능할 있을 수 있죠. 네. 빅5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여간 그렇지만 지금 다른 모든 시장 주체들에 대해서는 뭐 네. 아까 말한 롯데마트 네. 그잖아요. 또 뭐 홈플러스 이거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 빅5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거 아니냐라고 네.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법적으로. 그건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동네 의원 원장이나 무슨 지역의 중소병원 원장님이 이거 뭐예요? 일종의 뭐 유권 해석 같은 거예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빅5가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 덤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는 빅5에서도 거예요? 이제는 이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가격 정책을 할 때에는 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뭐 서울시 의사회 병원협회 회장님들이 찾아가는 수준이지만 이분들이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 찾아가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럴 수도 얘기가. 있겠네요. 근데 물론 이게 워낙 이제 다른 병원들도 많고 개원가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일반 보통 상품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려면 뭐 모르긴 해도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빅5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구분을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네. 어떻게 시장을 백신 시장을 봐야죠. 백신만 놓고 볼 수도 있겠구나. 예, 맞아요. 백신 놓고 봐야죠. 근데 백신도 지금까지는 다 개원가에서 했던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막 예. 벌써 그렇게 확 높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대형 빅5들은 대부분 보면 비영리 의료법인 있던 네. 시혜와 뭐 봉사 이런 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개원가를 하고 경쟁을 해서 가격 정책을 가지고 개원가들을 좀 압박하거나 그런 것들은 원래 설립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방 접종은 제일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을 맞는 분들이 대부분 소하고 네. 또 그런 기본 필수적인 진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이나 수익은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정책을 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돼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으네요. 네. 대형 병원 원장님들, 네. 백신은 그냥 좀 내버려 병원장님들이 두는 걸로. 뭐 이거 알까요? 얼마에 하는지 모르죠. 병원장님들은 이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밑에 행정원장님들이나 그 원무과나 이런 쪽에서 가격 경쟁을 정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뭐 이분들도 사실은 존립이 위태롭다면서요, 요새 대형 병원들도. 대형 병원 중에도 매우 어려워서 네. 뭐 한간에서는 망할 네.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도는 곳들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예. 존립이 뭐 대형 병원들이 존립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뭐 몇몇 선택 진료 대학병원들이, 없어지면서 또 뭐 수가 보전해 준 것 때문에 대형 병원들은 또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얘기도 하잖아요. 빅5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예측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중간 규모의 종합병원이나 이제 그 빅5가 아닌 대학병원들 이런 데는 조금 손해를 볼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전해드렸었던 그러니까 어떤 것 시장 같은데, 환경이 변화되고 선택 진료비로 통한 수익의 축소 이런 것들을 백신 가격을 덤핑을 해가지고 더 보존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음모인가요, 음모? 그건 뭐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위축돼가지고. 네, 아니, 위축돼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살림살이 근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위축되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뭐 소문이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이 대학병원들은 네. 그런 위기설 진짜 심각한 위기다 이런 설들이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한국의 이 의료 발전의 역사상 이 대형 병원, 특히 대학병원이 뭔가 도산을 한다거나 예. 문을 아예 닫아버린다거나 하는 일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망하게 된 대학병원이 망한 이유가 뭐 특별히 누가 돈을 빼돌리거나 무슨 황당무계하게 경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점점 수가는 내려가고 환자들이 뭐 조금 줄고 뭐 이러면서 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그럼 좀 진짜 사회적 파장이 크겠죠. 거 봐라 이러면서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여기가 또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기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런 실제로,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병원들도 거래처가 많잖아요. 네. 보통 이제 대학병원들 그러니까 기업들 어떤 이제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외부인들이 알 수 있는 지표는 사실 뭐 주가라든지 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뭐 근데 대형 병원들은 거래처들 그렇죠. 이 수금 현황.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병원은 뭐 주가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주로 병원들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그 병원들하고 거래하는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제약회사나 도매회사나 뭐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나 뭐 이런 등등등등 병원과 관련 있는 이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진짜 심각한 수준이다. 아. 결제가 안 된다. 저기가 어디예요? 뭐 있어요, 하여튼. 아, 우리, 한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애청자들이 되게 알고 싶어할 것 같은데. 네. 박쌤만 알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댓글에 다음에 약간 힌트를. 네. 메시지로 보내주는. 네. 그래서 진짜로 뭐 몇몇 하여튼 대형 병원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어려운 수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청년의사만큼 어려운 병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청년유사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려워요, 헤드폰도요. 저희도. 헤드폰도 안 주고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 좀 굉장히 좀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기사를 준비를 하셨던 정승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늦어 반응이.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요즘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가면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내분비 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 내과 등등 내과만 해도 네.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이 많은 과들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 걸까 궁금해하실, 헷갈릴 때도 있는데요. 외과도 그렇다면서요. 뭐 외과도 무슨 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전문가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전문가 시대, 먹고 살려면 세부 분과 전문의가 답. 이런 주제에 대해 청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김변이 김은영 기자를 훨씬 이뻐하는 것 같아. 정승원 기자가 왔을 때하고 반응이 달라. 예, 우리 학교 후배라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심은 없고요. 참고로 김 기자님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댁이에요. 네. 자, 우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냥 전문의, 그리고 세부 전문의, 분과 전문의, 요 세 가지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전문의는 4년 동안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에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은 말 그대로 전문의가 되는데요. 네, 그거는 쉬워요. 네네. 가정의학과는 3년이래요. 네. 네. 이후에 그 전문 과목 학회나 세부 전문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좀 더 심화된 수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세부 전문의 또 분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 명시된 그 수련 기관에서 반드시 세부 분과 지도 전문의의 지도 아래 수련을 이수한 전임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펠로우를 최소 1년 이상 하고 그 뭔가 이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이 세부 전문의 혹은 분과 전문의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시험을 본다고도 하는데 시험도 네, 있어요.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또 이 세부 분과 지도 전문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네. 그건 정확하게 또 뭔 의미예요? 일단 세부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세부 분과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과지도 전문의하고 세부지도 전문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 네네. 네, 지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분과 지도 전문의는 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펠로우의 선생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 세부 분과 지도 전문이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인정의와 인정의 뭐 이건 뭐요 이거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예요? 왜 웃어 왜? 발음을 똑같이 했어 지금. 인증의.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발음을 똑같이 했어요. 인증의하고 인정의. 예, 요거는 뭐냐는 인정이 거죠. 많은 사람이 인정의고 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의인가요?
네. 네, 뭐 이게 현재 그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26개 전문 과목 학회나 세부 전문 학회 이외에 그 파생된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인증 명칭인데요. 의학회 인증을 받은 세부분과 전문의의 경우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만 뭐 인정의나 인증의의 경우 형식적인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문성이나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혹은 인증의라는 타이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네. 가가지고 네.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총 뭐 몇십 시간 뭐 네.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강의 듣고 이러면 그냥 그 주는 거고 네. 그 인정의 혹은 인증의라는 뭐 자격증 뭐 이 종이로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발급하는 주체도 대한의학회 혹은 뭐 26개 전문 과목 학회가 아니라 네. 이 파생된 좀 네. 작은 학회에서 네. 이렇게 비공식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좀 자의적으로 네. 주는 민간 자격증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초음파나 그런 그러니까 내시경 국가 공인 네. 자격증이냐 민간 자격증이냐 이런 차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의 경우에는 소화기 내시경 학회 자체가 공신력을 내세우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의학회에서는 이를 세부 전문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회에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정의나 인증의도 앞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나 인정의 경우에는 전임의가 아니어도 1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전일 근무한 자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해 앞으로 인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 이거는 이름은 세부 전문이라고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붙였지만은 공식적으로 의학회나 뭐 이런 데서 인정하는 공인된 세부 전문의는 또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인정의 혹은 인증의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에 다 이렇게 막 부실하게 조금만 교육 받으면은 막 주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경우에 맞아요. 따라서 네. 굉장히 좀 이 받기 어려운 인증의도 있고 네. 받기 굉장히 쉬운 인정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하고 통일을 시키겠다 뭐 이런 방침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의학회가. 네, 네. 그래, 저 국민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인정의, 인증의 이 뭐가 도대체 다른 거예요? 예. 그거는 국민들한테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인증의나 인정의 제도가 이런 명칭이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민간 학회에서 민간 학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 일반 민간 자격증처럼 특정 학회에서 자의적으로 붙여가지고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한테는 뭔가 어쩌고 저쩌고 과목을 더 추가로 공부했다라는 뜻으로 인정의 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어떤 학회는 인증의라고 이름을 쓴 거지 그거를.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다 쓰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의학 인증의 혹은 뭐 노인의학 인정의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정보의학 인증의 뭐 혹은 인정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는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용어가 두 개가 쓰이면서 헷갈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회가 이번에 그것도 용어도 가능하면 좀 통일시켜 보겠다. 뭐 기준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학문이 발전하고 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학문적 사이드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어떤 고시에서 수가를 인정해 줄 때 그냥 아주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일정 기간을 이수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공부해 주는 이런 게 후발적으로 비학문적 사이드, 수가적 사이드에서 만들어진 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국민들은 그럴 것 좀 같아요. 헷갈려요, 사실은. 그럼 듣다 보니까 네.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또 뭐죠? 이게 자기 전문 과목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뭐 노인 환자를 보고 이러면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뭔가 다른 뭐 노인의학 인증이 획득 뭐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그렇죠. 광고하는 쓰려면 효과가 그런 있네요. 또 예. 예, 자격이나 뭔가 상업적인 효과가 그럴 듯한 있네요. 이름이 필요한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전문가로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후배 양성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이런 것도 인증 자격증 주고 뭐 이럴 때 대우도 받고 좋겠네요. 그런 분들은. 네, 그 중에서 네. 어쨌든 이렇게 전문과가 점점 쪼개지는 거는 결국 학문적인 이유가 제일 크긴 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세부분과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전문 과목 학회들은 의학 지식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세부나 전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의학 분야의 이 전문화, 세분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과목들도 점점 분과에서 세부로 쪼개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대한내과학회 분과 전문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내과 차봉수 교수는 의사들이 단순히 약을 써서 치료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환자들도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더 깊이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더 깊이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양질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세부 분과 전문의 현황은 어떤 건가요? 모든 과에 다 이런 세부 분과 전문의들이 있나요? 아니요. 현재 대한의학회가 인정한 26개 전문 과목 학회가 운영하는 분과학회 또는 세부 전문 학회여야 이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 운영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4년 8월 현재 시점으로 6개 전문 과목 학회가 운영하는 26개 세부 분과 전문 과목에 대해 제도 인증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세부 분과 전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여러 번 썼는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를 지금 합쳐서 부르는 거잖아요. 세부 전문의가 있고 분과 전문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차이를 또 좀 짚어주세요. 그거를 이 얘기를 해야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과 세부 전문 분야로 영역이 점차 분화됨에 따라서 용어 혼자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이랑 인증의 뭐 이런 제도권 밖에 명칭까지 이렇게 막 범람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의학회도 세부 전문의하고 분과 전문의로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과목에 속한 분과 전문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는 세부 전문의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 이제 알겠어요. 김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도 전문 과목 학회에 속한 게 분과 전문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건 세부 전문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내분비 내과, 뭐 그렇죠. 호흡기 내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과 타이틀은 있어요. 그거는 분과 전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과 내에 내과끼리 찢어가지고 서브 스페셜로 나가는 거는 분과 전문이라고 부르고 여러 과 의사가 관여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부외과 이런 거, 뭐 수부외과 이러면 손을 보는 손을 전문으로 하는 이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은 출신이 외과 의사 출신이 손을 볼 수도 있고 정형외과 출신이 손을 볼 수도 있고 성형외과 출신인데 손을 집중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정형외과, 뭐 성형외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학회가 되면 그거는 세부 전문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도 궁금했어요. 세부 전문의는 뭐고 분과 전문의는 뭔가. 그러니까 박쌤 입장에서는 전문의가 아니셔가지고. 전 뭐 전문의가 아니라 가지고 몰랐는데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제 분과 전문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과 전문의 중에서 세부 전공을 나눈 거고 세부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세부 전문의는 되게 그런 거겠어요. 뭐 이렇게 인체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질병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각에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가령 코 성형만 해도요. 코를 보는 성형외과에서도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치과에서도 좀 관여가 돼 있고 뭐 이렇잖아요. 치과가 코도 해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를 보는 여러 의사들이 뭔가 이렇게 더 코만 공부해가지고 뭘 땄다 그러면 코 세부 전문의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세부 분과 전문의도 그렇고 그 분과나 혹은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도 뭐 공식적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면서요? 네. 먼저 그 전문 과목 학회에 포함된 분과 전문의는
그러니까 전문 과목명, 분야, 그다음에 분과 전문의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부르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장 학문 외과 분과 전문의로 불렸다면 지금부터는 전문 과목명인 외과, 그다음에 분야인 대장 학문, 그다음에 분과 전문의. 그래서 외과 대장 학문 분과 전문의로 불렸게 됩니다. 외과 대장 학문 분과 네. 전문의. 네. 어. 네, 지금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금은 대장 학문 음. 외과 분과 전문이라고 네.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외과 대장 학문 분과 전문이라고 타이틀을 먼저 부르라고. 네, 어. 대분류를 먼저 해야겠네. 오케이. 네. 그리고요. 소화기 내과 그러면 내과, 소화기, 분과 전문의 이렇게 되라는 거네요. 예. 분과는 아니고 맞지 분과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음. 그리고 세부는요. 세부 전문의도 분야가 앞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세부 전문의가 음. 나오거나 혹은 분야 전문 과목명 세부 전문의로 변경이 돼서 네.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나 외상 외과 세부 전문의 등으로 이제 표기되게 됩니다.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네. 혹은 외상 외과 세부 전문의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네, 분야가 먼저 나와요. 세부 전문의는. 세부 전문의는 그렇죠. 중환자의학 아까 우리가 코 뭐 이런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러면 정형외과인데 외상을 주로 하는 세부 전문이면 외상 정형외과 세부 전문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야 어렵다 근데. 하여간 이게 어딘가 자기의 프로페셔널리티는 나오네요. 교통 정리를 한 거는 뭐 좋은 일인데요. 이게 실제로 부르기는 쉽지 않은데. 네. 참네. 예, 하여간 자 이렇게 영역이 세분화되면요, 그 전문 과목 학회 간의 영역 다툼도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그 대한외과 학회가 최근 내분비 외과 세부 전문의 인증 요청에 두 번째 고배를 마신 것도 전문과별 신경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각 전문 과목 학회 간에 미묘하게 겹치는 진료 영역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번에 외과 학회가 내분비 외과 세부 전문의 인증에 탈락한 데는 이비인후과 측의 강한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학회는 외과 학회가 내분비 외과 세부 전문의로 영역을 확대할 경우에 이비인후과의 갑상선 환자가 외과 학회로 이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외과학회는 최근까지 내분비외과 분야 이외에 유방외과 분야 전문의 인증 요청에서도 실패를 거듭하다가 유방외과 분과 전문의에서 유방질환외과 분과 전문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유방 성형이 아니고 유방 질환을 진료로 하는 그 방향으로 우회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성형외과의 허락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인증 뭐 탈락 여부를 떠나서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따르면 이 명칭 자체도 이상한데요. 왜 내분비 외과 세부 전문의가 아니라 내분비 외과 분과 전문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과 의사 중에서 내분비 쪽 하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세부 분과 전문의를 분과 전문의, 세부 전문의로 나눠 부르기로 하고 정관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세부 전문의로 그 전에 부르던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분과 전문의하고 세부 전문의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네, 대로 네. 이렇게 이 개념 정리를 한 게 네, 최근의 네. 일이라서 옛날에는 그냥 내분비 외과 세부 전문의 이렇게 불렀었군요. 네. 사실은 분과 전문의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내분비 외과라는 그 분과 전문의 정확하게는 이거가 인정되지 않은 거가 이비인후과 측의 반대가 컸다. 뭐 갑상선 때문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전문가인 나로서도 좀 지루해. 딴 분야 전문가인 저쪽 그 김변은 지금 지루하다 그래요. 어. 어쨌든 우리 뭐 긴 얘기 그만하고요. 그러면 조금만 통일하고 갑시다. 우리 확실하게 그것만 하죠. 뭐 같은 과에서 나눴을 때는 분과 전문의. 네, 다른 여러 과들이 과 모이면 전문의가 모여서 하나의 질병이나 뭐 이렇게 장기만 집중할 때는 세부 전문의. 이렇게 네. 부르기로 했다. 네. 네, 요것만 확인하고요. 네. 네. 하여간 잘들 해 드세요. 그래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세요. 싸우지 말고 밥그릇 갖고. 타이틀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술이 얼마나 깊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김은영 기자가 훨씬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김변이 재미없다고 네. 방송 중에 방송 분량이 막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돼야지. 네. 예. 뭐 굳이 김은영 기자가 준비한 것 중에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김변이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확실하게
더 정교하게 교통 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8월 15일자 금요일 청년의사 일면이거든요. 많이 읽어주십시오. 예. 네. 김은영 기자는 방송 분량이 줄었는데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다른 연예인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라서 자기가 이제 고만해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은영 기자와 함께 세부 전문의, 분과 전문의 제도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작 때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에서 청년의사 라디오 계정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radio@똑똑똑.co.kr로 주셔도 되고요. 1666-1895로 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 책 4권 독자들, 청취자분들께 선물도 드리니까요. 예.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8월 15일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